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 창업 강의를 맡게 된 김진수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접 보고 강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먼저 강의를 하게 되어 참 아쉽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셋째 시간으로 기술 창업과 혁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창업기업의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 창업, 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1인 창조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이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중소기업 창업자라고 합니다.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법적 조항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매출액으로 120억 이하의 기업도 소상공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는데, 재화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생산 및 서비스 판매업들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1인 창조 기업입니다. 1인 창조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 서비스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1인 창조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기술 창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이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고위험, 고수익이 특징이며 중견 기업의 고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 1-6처럼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을 구분해 보면, 기술 창업은 주로 제조업과 시식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기타 일반 창업은 생계형 창업, 주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및 건설업 등도 일반 창업에 해당합니다. 기술 창업의 경우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으로 나뉘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 주로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 전자부품, 컴퓨터나 영상, 음향, 통신 장비 같은 정밀 의료기기들에 대한 사업을, 그리고 고기술인 제품, 화학물질이나 또는 기타 기계 장비,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장비들에 대해서, 이 사업들은 혁신형 제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혁신형 제조업이란 연탄이나 석유 정제업이나 고무 제품 같은, 또는 식료품, 담배, 섬유 제품과 같은 사업을 하는 부분을 비혁신형 제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혁신형 서비스업이란 출판, 영상, 정보통신 관련되는 정보 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기술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예술이나 스포츠 등 여가 사업 관련되는 사업들은 혁신형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우선 기술 창업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술 수명 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 수명 주기란 기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기존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기술 창업 기업은 기술 수명 주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제품 생산에 대한 타이밍을 결정함으로써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명 주기와 경쟁 우위 관련해서 단계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초기 단계,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잠재력이 평가되기 전 태동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발전 단계로서 현재 연구 중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제품 프로세스의 차별화 및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준화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으로서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네 단계의 기술 수명 주기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금 내가 새로운 기술 작업을 할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헌기술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또는 국가 규제로서 일회용 제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나무 젓가락이나 일회용 도시락 관련되는 비즈니스가 법적인 제재에 따라서 한꺼번에 없어지기도 하고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기술 수명 주기를 잘 파악해서 기술 창업을 할 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죽음의 계곡과 캐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창업 후 기술 개발에 매진해서 제품 개발에는 성공을 했지만 개발 제품을 사업화를 하려면 많은 자금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견뎌야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캐즘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캐즘이란 초기 기술 지향의 목표 시장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림 1-9에서 보면 처음에 아이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연구개발 자금이 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을 만들면 기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자금에 대한 시장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렵게 제품 개발을 해서 양산을 시작하면 제품은 만들어졌는데 3단계 계곡에서 마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시설 자금 운용을 위한 차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캐즘에 빠지고 그 단계를 넘어선다면 우리가 인류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후 매우 중요한 첫 번째 R&D에 대한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생산을 위한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이것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 대한 구분으로 이 세 단계가 창업의 굉장히 중요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과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 창업으로서 평생 직업이 가능합니다. 직장과 직업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직업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술 창업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은 78.1%가 대기업에 다니기를 원하고 중소기업은 17.8%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창업을 위해서 기업가가 되겠다는 학생은 한 4.1%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취업도 굉장히 힘들고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새로운 창업을 넘어서서 창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학생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림 1-10에서 창업을 해서 평생 직업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전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전문 기술들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오정이나 그런 말처럼 평균 52세 퇴직을 하거나 대기업인 경우는 48세, 특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평균 구속 연수가 채 10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다닌다는 말은 퇴직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기 역량을 올리는 일인데, 그 역량과 같이 창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업체를 다니기보다는 창업을 시작해서 자기의 평생 직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꽤 많은 제도들, K-스타트업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창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창업한 앨런 머스크의 경우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창업해서 3억 4천만 달러의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테슬라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생산량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회사의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향후 자동차 시장에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음 카카오의 국민내비 김기사를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대표는 내비게이션 앱인 국민내비 김기사를 인수했습니다. 실제로 김기사는 일반 보통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맵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골목길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 맵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한 지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용자를 등에 업고 결국은 다음 카카오에게 매각을 시켜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한 600억 정도의 매각을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본가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에 들어있는 IT 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래밍 또는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대로 빨리 파악하고 이 세상이 열려 있는 동안 우리가 뭘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티아르 호르크스는 미래를 읽으려면 개별 기술이 아닌 메가 트렌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성공 여부도 메가 트렌드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업을 하면 어렵겠지요. IT 관련되는 데이터 관련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되는 업체를 창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통닭집을 창업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차별화된 통닭집을 창업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메가 트렌드에 가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되는 업체를 창업하는 것이 향후 오랫동안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꽤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이스트 이인하 교수는 O2O라고 얘기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나 전기나 기계가 각각의 발전을 했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발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무한한 기회의 세상입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 5가지의 큰 기회의 세상이 열려 있고 이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새로 생길 것이며 그리고 꽤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제조업보다는 이 제조업을 통해서 생기는 그 부가가치를 다시 상품화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 메가트렌드 찾아본다면 주로 지능화, 지속가능성, 그리고 인간 중심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식사회, 그리고 플랫폼 사회, 그 다음에 만물 지능화, 그 다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저탄소 녹색 성장, 그리고 IT 융합, 인간 중심 관련 사업은 감성과 관련되는 IT 사업, 그리고 가상현실과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헬스와 웰빙 관련되는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모여서 하는 여러가지 비즈니스들이 개별화되어서 개인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별로 일어나는 사업으로 전환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꽤 많은 비즈니스들이 형태를 바꾸어 가며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사람이 오지 않으니 백화점에서 쇼핑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횟집이나 이런 데서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꽤 많은 비즈니스들을 다른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학사전에 의하면
네이버를 뒤져보면 어학사전에서 혁신이란 묵은 습관이나 관습 또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 그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일 또한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혁신은 삐딱함이다 라고 합니다. 혁신이란 항상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그대로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그걸 삐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삐딱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딱함을 긍정적인 삐딱함과 부정적인 삐딱함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발전과 성과를 내기 위한 삐딱함을 긍정적 삐딱함이라고 하고, 이 긍정적 삐딱함을 잘 보여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칠면조가 알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는 커서 멋진 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하겠지만 실제 변수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성장하지만 그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칠면조 구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된 기업들의 예를 들면 코닥이라든가 노키아 같은 회사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성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할 걸 확신하지 못하고 변화를 주저한다면 결국 코닥이나 노키아처럼 칠면조 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 동물 중에서 베르나르는 지구의 주인은 개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순간을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는 약 1억 년 동안 생존을 했고 사람은 약 300만 년, 공룡이 1.5억 년을 지구를 지배한 동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개미는 인간보다 강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지구상에서 최후까지 생존하는 종족은 가장 강한 종족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지적인 종족도 아니고 결국은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라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과거에는 성공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점진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라든가 또는 눈에 보이는 유형재산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혁신가가 필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 주기가 몇십 년에서 이제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어쩌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세계 각국의 경제제일주의에 대해서 국제와 세계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무역이나 자본 금융을 개방하거나 또는 블록화된 경제에서 대응하거나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대단히 단축되어서 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 경영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정답은 없지만 과거 업무 방식에 대한 성공의 체험을 직접 하는 것, 즉 예전에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그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나 또는 시장 상황과 고객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억지로 팔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위기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결국 회사와 개인의 성과를 저하시키고 회사의 전체적인 위기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분히 산재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종족은 가장 강한 종족이 아니라 무슨 종족이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 스스로 가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로당할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화당할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혁신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 끊임없이 혁신하여 고객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기업은 성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뭐 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한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한다. 조직 내 변화의 속도가 바깥 조직의 변화 속도에 추월당하면 그 조직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변화에 리딩하면은 변화의 주인이 되지만 변화에 끌려가면 결국 변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많이 예를 들은 계란의 경우에도 스스로 부화되면 병아리로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면 계란 후라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변화해서 성장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혁신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하는 뭐의 약자일까요? 바하는 바나나는 하얗다. 그게 바하의 약자입니다. 바나나 위하면 생각나는 데가 뭐가 있나요? 네, 빙그레에서 지금까지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에서 이 바나나가 하얗다는 것을 타도하고 바나나는 하얗다고 합니다. 실제 바나나 껍데기는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지만 바나나 안에 있는 내용물은 흰색입니다. 결국은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치 드셔보셨죠? 참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원 참치는 동그란 각 안에 들어서 뚜껑을 따서 먹고 하지만 델큐브 참치는 뚜껑을 따면 안에 작은 두부 같은 참치들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의 델큐브 참치를 볼 수 있습니다. 참치는 항상 똑같은 동원 참치 모양의 캔이란 것을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떠먹는 피자 드셔보셨습니까? 피자는 평평한 플레이트 위에 납작하게 생겨서 4조각 또는 8조각으로 나눠 먹는 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먹는 피자가 출시되면서 피자를 만들어서 포크나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런 피자가 출시되었습니다. 두부 하면 어떤 모양이 생각나십니까? 네모진 사각진 두부가 생각나시죠? 실제로 동그란 두부라고 해서 소세지 모양의 동그랗게 긴 두부가 출시되었고 이걸 잘라서 구워 먹어도
대단히 담백한 두부 맛이 나는 그런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꿈으로써 마케팅 정책에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 사례로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은 아이팟입니다. 애플의 메가 제품인 아이팟은 아이튠즈의 원형과 같이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이 아이팟을 만들어낸 사람은 애플의 아이팟 사업을 대표를 맡았던 토니 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플 이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독립해서 퓨즈라는 벤처 회사를 세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자해줄 대기업을 찾아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애플에 합류한 토니 바델은 스스로 30여 명의 개발팀을 꾸려서 6개월 만에 이 아이팟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팟은 2001년 출시 이래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에 팔리는 대박을 터뜨린 제품이 되게 됩니다. 이 아이팟은 세상을 바꾼 기술 혁신의 장본인인데 기술 혁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가장 처음에 들었던 제품이 무엇이었나요? 네,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음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카세트 테이프는 뭐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없어졌죠? 네, CD입니다. CD가 나오면서 카세트 테이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카세트 테이프가 가졌던 그 불편함들을 한 번에 해결한 게 CD가 되었죠. 근데 이 CD 플레이어는 뭐가 출시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죠? 네, MP3입니다. MP3가 출시되면서 이 CD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하면서 MP3가 됐죠. 기존의 CD는 들고 다니면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또는 많이 듣는 경우에 훼손이 되면서 음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MP3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무한 반복해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MP3는 뭐가 출시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도 뭐죠? 아이폰입니다. 그럼 아이폰과 이 MP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MP3는 그 음악 파일을 구할 때 불법 복제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음질이 떨어진 음악 파일을 구해서 듣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고객이 불편하게 생각하던 부분이었죠. 근데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아이폰은 아이튠즈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연결되어서 이 아이튠즈 안에서는 음악 파일들을 일정 비용을 내고 무제한으로 구입해서 아이폰에 저장해서 무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고객들은 불법 복제 파일을 드는 대신에 아이폰을 사서 아이튠즈에 들어있는 음악을 다운받아서 무제한으로 듣는 이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이 아이폰은 기존에 있는 삼성폰, 노키아폰을 제치고 그 당시 전세계 랭킹 1위 판매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듯이 기술 혁신이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기술은 거의 제로로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쯤에는 어떤 제품이
또 우리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애플에서 처음에 이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아이팟을 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애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천 기술,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있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핸드폰에 들어있는 기판과 케이스, 그리고 스피커, 간단한 메모리 관련 장치들, 그리고 그에 달고 있는 그 표시창 기술들은 이미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술은 하드디스크 관련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기술은 일본에서 처음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아이팟을 제작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달겠다는 굉장히 큰 도전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하드디스크를 단 아이팟은 그 제품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려나가면서 그 위험한 시도가 대성공으로 이루는 큰 기술적 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혁신 사례 두 번째, 고객의 발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창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 창 화면은 싸이월드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싸이월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싸이월드는 처음에 인터넷 초기에 나온 홈페이지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특화돼서 만들어지고, 특히 그 안에 미니 룸이라고 하는 창을 만들어 놓고 아이템을 사서 자기의 미니 룸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챕터별로 자기 프로필, 다이어리, 사진첩, 동영상, 그리고 방명록을 통해서 1촌 맺기를 해서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한테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홈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 싸이월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홈페이지는 가장 유명한 걸 네티앙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티앙은 누구에게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조금은 까다로운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앙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편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 후발주자인 싸이월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네티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기능들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원클릭 홈페이지 만들기. 자기가 기존에 아주 간단한 내용을 넣고 누르면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술과, 두 번째, 1촌 맺기.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촌 맺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항상 내 홈페이지를 원클릭을 통해서 들어와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무제한 사진첩을 제공했습니다. 서버 기능이 약했던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려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컸어야 하는데, 싸이월드에서 사진첩을 무제한으로 만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진들을 올려놓고 공유하는 그 기능을 썼죠.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싸이월드를 만들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네티앙은 망하고 싸이월드가 그 당시 랭킹 1위 홈페이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싸이월드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이어리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 기능은 싸이월드 홈페이지 안에서 내가 다이어리를 적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다이어리를 보고 내 다이어리에 다른 사람들이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라고 메모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다 또 뭐라고 메모해 놓고 하는 이런 공유 부분, 어쩌면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싸이월드에 기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또한 대박을 쳤고요. 그리고 싸이월드에 들어있는 아이콘들은 전부 다 이 오툰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오툰이라는 회사는 아이콘을 만들 때 아이콘을 선으로 그려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 아이콘들을 전부 다 점을 찍어서 만드는 그런 아주 특이한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콘들을 전부 선으로 그리는 기능들이 가진 회사들이 많아서 그 당시 이 아이콘들보다 싸이월드에 있는 아이콘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예쁘게 보이는 그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을 살려면 싸이월드에서는 뭐가 필요했나요? 가상화폐, 코인이 필요했는데 그때 쓴 게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현금으로 구매해서 도토리 가진 개수만큼 자기 아이템을 구매해서 자기 미니룸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자기 여자친구가 몸이 안 좋으면 도토리로 쌍화탕을 사서 미니룸에 선물을 하면 여자친구가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그 다음 혁신 사례 세 번째, 불편한 것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명함 관련되는 앱이 캠카드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 캠카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핸드폰으로 명함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글 인식 기능이 있어서 명함에 있는 글귀를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쳐넣지 않아도 자동 입력되는 명함 스캐너 기능을 가진 캠카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스캐닝은 돼서 자동 인식은 되어 있는데 그 인식 기능이 100%가 아니라서 숫자가 하나 틀리던가 글씨가 하나 틀리던가 또는 사람의 상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면 그 로고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캐닝한 후 꼭 한번 확인하고 저장해 줘야 되는 이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지금 현재 저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1위 명함 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리멤버 앱입니다. 이 리멤버에서는 이 캠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불편한 부분을 한 번에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똑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은 내용을 서버에 그림 파일로 올리면 이 서버에 들어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직접 읽고 사람이 확인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명함에다가 줄을 긋고 전화번호를 손으로 수정을 해놓은 걸 사진을 찍어 올리더라도 그거를 보고 서버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걸 손으로 다시 쳐서 수정해주는 아주 편리한 사진 명함 저장 앱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리멤버를 사용하고 있고 이 리멤버에 한번 등록해서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직장을 바꾸어서 명함을 다른 걸 등록하더라도 자동으로 내 리멤버 사이트에서 명함을 바꾸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멤버에 한번 등록된 내용의 전화번호와 주소들을 구글을 통해서 구글 주소록에 등록되면 내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이 리멤버가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기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필요한 것 중에
아주 작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혁신의 사례 중에서 역발상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우리에 들어있고 사람들은 밖을 다니면서 동물을 구경하는 그런 모습의 동물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자니아 동물원에 가면 사람이 우리 속에 있고 동물들이 밖에서 사람을 구경하는 그런 컨셉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에버랜드에 사파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트럭 같은 곳에 철망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밖에서 사자나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사람들과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파리는 실제로 지원자들이 넘어와서 구경하는데 줄을 서야 될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호텔입니다. 삼성동 하얏트 호텔 로비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삼성동에 있는 하얏트 호텔의 로비는 24층에 있습니다. 호텔의 로비는 대부분 어디에 있나요? 1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얏트 호텔에서는 로비를 24층에 올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24층에서 방을 숙박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는데 실제 고객 반응이 대단히 좋았고 거기서 비춰주는 삼성동 전체에 대한 조망이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상식을 깬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휘센 에어컨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는 대단히 추운 곳인데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에어컨이 많이 팔렸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여름이 4개월인데 이 4개월 동안 더운 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여름을 참지 못하는 러시아 기지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휘센 에어컨을 많이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스웨덴의 얼음 호텔입니다. 스웨덴은 굉장히 추운 곳에 얼음 호텔을 지었는데 1박을 하는데 최저 가격이 70만 원인데 이게 1년 이상 밀려서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추운 곳에 이 얼음 호텔을 지었을까요? 사람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 위에서 잔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따뜻하게 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얼음 호텔을 만들어서 얼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마케팅을 통해서 역박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유통 부분에 혁신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아마존 고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구글에서 주목하는 토마스 프레이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출판된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창출하는 기술들은 크게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그 다음에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몸에 센서를 장착해서 몸 전체의 건강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구글에서는 의사들을 굉장히 많은 수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 관련되는 기술들이 최근에 가격이 비쌌으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십만 원 정도 되는 3D 프린터들이 상품으로 나와서 출시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집을 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 기술로서 아마존에서 택배를 활용하는데 실제 집에 십자 표시를 해놓은 마당에 표시를 해놓는다면 아마존 드론이 찾아가서 그 위에 물건을 놓고 다시 돌아오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 자동차 관련된 기술이 바뀔 텐데 지금은 회식을 하거나 하면 음주를 하거나 하면 대리기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리기사들이 설 곳이 없어질 것 같네요. 무인 자동차가 세상을 돌아다니면 이제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비즈니스맨들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업무에 피곤한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자동차 내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5년 안에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게임이나 영상, 상거래, SNS, 뱅킹들을 이제는 PC보다는 핸드폰으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접속 속도가 거래 비용과 소비를 증가시키는 어쩌면 자기의 매출을 올리는 랭킹 1위 중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어쩌면 비즈니스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좋지만 슬픈 기능이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게 만들고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마 빅데이터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의 위치나 신체의 센서 데이터들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에 같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나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거나 주문하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모든 걸 다 사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그리고 접속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변화의 챌린지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기회,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